자,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네, 두 번째 수업을 좀 해보려고 얼른 들어왔습니다. 예, 얼른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얼른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자, 두 번째 수업 진행할까 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혼자 떠들 순 없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 18번 문제풀이 좀 더 풀이할 거 있으면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선과 관련 있는 물질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었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바다 생선의 비린내는 트리메틸아민 TMA. 그 다음에 민물 생선의 비린내는 피페리딘. 밑에 표에 나와 있죠. 그거 유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홍어 삭힌 냄새 홍탁. 예, 그 뭐예요? 암모니아 냄새, 화장실 냄새. 이것도 홍어도 수산물 맞지요? 그래서 트리메틸아민, 피페리딘, 암모니아는 수산물의 냄새 성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세틸은요, 버터의 나쁜 냄새 또는 어떤 거? 아까 무슨 맛, 뭐라고 했더라? 예, 맞아요. 신밥의 나쁜 그 냄새 성분이 뭡니까? 디아세틸 되겠습니다. 걔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4가지 용어 설명 시험에 나옵니다. 7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셔. 얼른 들어오세요.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이게 다 식품의 변질 중에 종류들입니다. 종류인데 이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발효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패, 변패, 산패는 뭡니까? 못 먹어요. 식품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패는 식품의 어떤 성분이 변한 거냐?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자, 뭘로 어떤 물질로 바뀌냐? 암모니아,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 히스타민과 같은 아민류. 이런 것들은 주로 나쁜 냄새, 악취를 냅니다. 악취. 그래서 부패는 자, 이 식품의 성분 중에 어떤 것이 나쁘게 변한 거다? 단백질. 이것도 또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되겠네요. 단백질. 그 다음에 변패는 뭐냐? 식품의 성분 중에 단백질을 뺀 나머지 뭐죠? 탄수화물과 지방이 변질된 현상입니다. 역시 이것도 먹을 수 없지요. 세 번째, 산패는 뭐냐? 지방이 산화돼서 지방이 산소랑 결합되어서 생기는 물질, 뭐 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이런 것들은 산패되면서 생기는 나쁜 물질들입니다. 얘네들도 역시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습니다. 식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이 3가지는 식품의 변질 중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의 변질이 되겠고요. 그럼 발효는 뭐냐? 식품의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혐기적인 상태에서 분해돼서 뭐가 되느냐? 주로 알코올 또는 초산, 식초 같은 걸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발효가 되겠고요. 얘네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의 변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잘 나오는 문제. 다음 중 식품의 변질 중 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먹을 수 있는 변질은 뭐냐 하면 뭐 고르셔야 돼? 발효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식품의 변질 중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악취를 만드는 그런 변질이 뭐냐?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중에 골라라. 그럼 뭐를 고르시면 돼요? 부패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렇지만 좀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부패 과정의 화학적 변화. 자, 화학적 변화. 부패는 어떤 성분이 변하는 거랬죠? 바로 단백질. 그래서 왼쪽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패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오른쪽에 그런 나쁜 물질을 만드느냐 그 단계를 설명해 놓은 표인데요. 이게 식품가공 기능사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표인데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스캔을 떠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단백질은요. 단백질 분해 요소 대표적인 게 뭐죠? 뭐죠? 단백질 분해 요소 대표적인 게 뭐야? 팩티나 뭐죠?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에 의해서 펩티드나 펩톤 또는 아미노산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아미노산까지는 이거는 부패라고 하지 않아.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까지 분해된 거는 이거는 소화됐다고 그래요. 소화됐다. 이건 긍정적인 거야. 여러분 뱃속에서도 이런 분해 과정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부패 세균에 의해서 다시 또 분해가 돼요. 예를 들면 트리메틸 아민이나 히스타민과 같은 아민류를 만들어낸다겠죠? 걔네들은 뭐예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부패될 때 나오는 나쁜 악취 성분이라겠죠? 그래서 아민류, 지방산류, 지방산류도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유리지방산이에요. 앞에다 유리자 써놓으세요. 유리지방산류는요, 지방이 산패될 때 나오는 나쁜 성분이에요. 이것도 부패될 때 나오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황화수소 이것도 마찬가지랬죠. H2S 이것도 나쁜 냄새.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최종 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이산화탄소 물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인돌 스케톨 거기다 별표하세요. 인돌 스케톨이 이게 뭐냐면요. 똥이 분해될 때 나오는 냄새 성분이야. 이거 어디에 많이 있냐면 옛날에 퐁당퐁당 빠지는 옛날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에 아주 이상 야릇꾸리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 성분 중에 하나가 뭐요? 인돌 스케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패에서 나오는 냄새. 그 다음에 메탄올. 이 메탄올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메탄올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먹게 되면 메틸알코올이죠. 에틸알코올 에탄올과 메틸알코올 메탄올은요. 화학 구조가 다르고요. 먹었을 때 똑같이 얘를 알코올처럼 느껴져. 입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문제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 메탄올 중독되면 뭐가 되냐? 실명까지 합니다. 실명. 옆에다 실명이라고 해놓고요. 식중독 사고 중에서 화학적 식중독 사고 중에서 실명까지 되는 것은 얘밖에 없어. 뭐야? 원인 물질이 메탄올인데 이 메탄올이 여러분 단백질 분해할 때 나오는 나쁜 냄새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 메르캅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민류, 유리지방산류,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물, 인돌, 스케톨 이게 똥냄새라겠죠? 메탄올, 실명을 하는 물질이랬죠? 메르캅탄, 기타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이것이 다시 부패 세균에 의해서 좀 더 분해된 성분들이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많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요 사이즈가 아주 작은 애들이라서 저분자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 예, 덩어리가 커요. 고분자 물질이고요. 아민류부터 메르캅탄까지는 저분자 물질. 그런데 아미노산까지는 먹을 수 있는 물질이지만 그 아민류부터 메르캅탄, 기타까지는 뭐야?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단백질이 부패되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부패 과정의 총 메커니즘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문제 푸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저번에는 어떤 분이요, 이와 관련된 문제만 3문제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문제를 다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패 과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문제 19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고, 혹시 시험 전에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식품의 변질이나 변폐 방지, 이게 바로 뭡니까?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에 대한 설명이죠. 보존료의 다른 이름이 방부제, 맞죠? 그런 것 중에서 식품위생법상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유해성 보존료를 고르래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쓸 수 있는 보존료 4가지를 기억해 가면 나머지는 아닌 거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거 4가지를요, 달달달달 외우시라고 제가 엄청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한 번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2번 봐도 모를걸요? 그래도 최소한 3-4번 이상은 보셔야 생각이 날 겁니다. 일단 문제 풀어보세요. 20초 드리겠습니다. 답이 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답해보세요. 문자를 통해서 답해보세요. 답이 몇 번이요? 여러분 1, 2, 3, 4 중에 찍어봐요. 빨리. 공부 지금 다 하고 계시죠? 10분은 들어와 계시네요. 몇 번이요? 이거 답이 몰라요? 하하호호가만 하시면 안 돼요. 네, 빨리 올려보세요. 답. 자, 뭡니까? 바로 포름알데히드. 이거 방금 설명했어. 바로 한 30분 전에 뭐라겠지 이거? 포름알데히드. 응? 기체라고 했고 병실 소독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화학약품이요. 살균 소독제예요. 이런 것들을 음식에다 써버려? 먹는 음식에다, 식품에다 써버려? 죽으라고?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얘는 유해성 보존료 맞아요. 식품에 쓸 수 없어요. 그럼 데히드로초산, 소룹산, 안식향산, 또 하나 뭐였더라? 예, 뭐죠? 프로피온산. 요 4가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된 보존료, 쓸 수 있는 보존료가 되겠습니다. 요거 4가지를 제발 외워갖고 가시면 땡큐겠습니다. 땡큐. 자, 그럼 하나씩 더 정리해서 갑시다. 데히드로초산은 DHA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식품에 보존료를 쓸 수 있냐? 아무데나 못 쓴댔죠? 쓸 수 있는 식품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치즈, 버터, 마가린. 여기 있네, 여기. 치즈, 버터, 마가린. 외우세요. 치즈, 버터, 마가린. 누구? 데히드로초산. 외우세요. 정말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2번째, 소르부산도 쓸 수 있는데 어느 식품에 쓰냐?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기억하면 뭐라 했지 이거? 식육가공품, 젓갈류. 거기다 줄 치세요. 식육가공품. 그럼 식육가공품이 뭐야?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묵 이런 것들이 식육가공품이고요. 그 다음에 젓갈도 소르부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째가 안식향산입니다. 안식향산이 옛날에는 벤조산이라고 했습니다. 안식향산, 벤조산, 돛진, 갯진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시험 보러 갔을 때 벤조산이라고 써놓으면 모른디야. 안 배웠디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너무 기운 빠져요. 자, 그럼 어디에다 쓸 수 있냐? 바로 초절임, 마요네즈, 그 다음에 탄산음료, 간장. 요 정도 기억해 주세요. 초절임, 마요네즈, 탄산음료, 간장. 이런 데에다 쓸 수 있는 보존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프로피온산이죠. 프로피온산은 빵, 과자, 케이크, 쿠키, 제과제빵 쪽에 쓸 수 있는 허가된 보존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아울러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유해성 보존료, 쓸 수 없는 보존료,
쓸 수 없는 방부제를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뭐냐? 살균 소독제, 화학약품을 쓰는 살균 소독제 있죠? 그런 애들은 다 뭐야? 유해성 보존료라고 보시면 돼. 아까 예시로 나왔던 거 뭐? 포름알데히드가 대표적이죠. 포름알데히드 병실 소독할 때 쓰는 아주 독성이 있는 강한 그런 아이들인데 음식 식품을 뭐 할 때 살균 소독할 때 음식 식품을 보존할 때 썼다. 보존료로 썼다. 큰일 납니다. 그 외에 뭐 있냐? 붕산. 이거 살균 소독제로 예전에 썼었는데 인체 중독을 일으킨다 해서 지금은 쓸 수 없는 보존료가 붕산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혹시 여러분 아세요? 뭐 플로르. 플로르가 뭐냐면 불소예요. 불소. 예전에 우리가 치약 같은 데도 불소를 막 써갖고요. 이 불소가 축취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많이 선전들을 하면서 치약 선전할 때 많이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써요, 안 써요? 이게 또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반상치 같은 걸 일으켜요. 충치 아닌 반상치. 그러니까 뭐야, 충치에 또 다른 병이 생겨버려갖고요.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은 못 쓰는 것이 불소 화합물이고 플로르 화합물도 유해성 보존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트로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방부제로 썼지만 현재 독성 문제 때문에 사용 금지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홍. 승홍이 아까 몇 프로가 시험 문제 나온댔죠? 0.1%랬죠. 그런데 시험 문제 뭘로 나와? 0.01%를 희석해서 쓴다고 나와. 그럼 맞는 데 써요? 틀린 데 써요? 틀린다고 설명했시오. 이것도 독성이 강합니다. 왜냐? 여기 지금 화학식을 보세요. 여기 수은이 들어있어. 수은. HG가 수은이야. 자, 수은 기억났을 때 얘기합니다. 카드뮴은 이따이. 수은은 미나맞다. 생각나십니까? 이거 시험 나오는데. 요번에 식품가공 기능사 문제도 나왔었고요. 떡제조 기능사에도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수은이 들어있으면 미나맞다. 예, 환경 뭐예요? 환경에서 오는 뭐예요? 건강장애죠. 예, 중독증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뮴, CD가 카드뮴이죠. 카드뮴의 중독증이 뭡니까? 이따이가 일본 말이죠. 무슨 뜻이라겠어? 몸땡이가 겁내 아프디야. 그래서 아프다 해갖고 이따이 기억나시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승홍도 HG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이 돼요. 독성이 강해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승홍도 유해성 보존료로 식품의 방부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딱 분리해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11분은 이거 꼭 맞출 거야. 그런데 안 들어오신 나머지 분들은 책임 못 져요. 난 책임 못 져요. 나중에 뭐 들으시는 거 아이고 언제 들을게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들을 거야. 헐때 해버리고 말아야지. 미워요. 자, 그러면 자, 이것만큼이나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유해성 감미료가 되겠습니다. 감미료가 뭐죠? 예, 단맛을 주는 아이들이에요. 단맛을 주는 식품 첨가물인데 이것도 쓸 수 있는 애가 있고 쓸 수 없는 애가 있어. 자,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애 사카린. 사카린 예전에 유해성 감미료였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거에 대한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자, 식품의 감미료로 쓸 수 있다고 오픈해 놨어. 특히 사카린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입에서 달달달달해. 그런데 먹고 나서 여러분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아주 특효 감미료야. 그럼 나머지 여기 지금 기술되어 있는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에틸렌 글리콜은 다 뭐야? 유해성 감미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 공부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유해성 감미료 첫 번째 둘신. 이거는요 설탕보다 단맛이 몇 배나 강하냐? 300. 와,
300배 겁내 단 거예요. 얘네들은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뭐를 일으킨다? 혈액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가 되었죠. 두 번째, 사이클라메이트는요. 얘는요. 설탕보다요. 단맛이 50배 정도 강한데요. 얘는 발암물질이래요. 지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 에틸렌글리콜. 아까 설명했었죠? 얘는요. 액체예요. 액체. 액체인데요.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신경장애, 신장장애를 일으켜. 그래서 지금은 쓸 수 없는 유해성, 위해성 감미료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황색 가루인데 파라니트로오톨루이딘. 겁내 길어버려. 읽기도 어렵네요. 파라니트로오톨루이딘. 얘네들은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왜 금지를 시켜놨냐? 혈액독을 일으키면서 신경독으로 중독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났어. 그래서 유해 감미료 맞습니다. 끝으로 페를라르틴, 들깨기름 성분인 페닐알데히드에서 추출되는 하얀 가루인데 설탕의 약 200배의 단맛을 갖고 있어요. 얘도 중독 증상 때문에 유해 감미료 되겠습니다.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냐? 뭐 기억해야 돼요? 사카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들 뭐죠? 음료수에 들어가는 거, 항상 들어가는 거, 아스파탐. 아스파탐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걸리, 소주에도 넣는 것이 아스파탐이고요. 그 다음에 당알코올 계통 쓸 수 있어요. 당알코올 계통이 뭐더라? 자일리톨도 당알코올 계통이야. 자일리톨 껌 만들 때 쓰는 자일리톨, 그것도 쓸 수 있는 감미료. 그런 것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에틸렌글리콜, 파라니트로톨루이딘, 페를라르틴 이런 것들은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5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쓸 수 있는 거를 기억하든 쓸 수 없는 걸 기억하든 뭔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보존료만큼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지요? 네. 안 들어오신 분은 확 물어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떡 제조 쪽으로 한번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 제조 시 사용하는 두류의 종류와 콩 종류와 영양학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대두에 있는 사포닌은 설사의 치료제입니까? 아니요. 자, 사포닌인 것보다는요. 대두콩에 들어있는, 콩 속에 들어있는, 자,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죠? 예. 트립신을 저해하는 저해물질이 있어요. 트립신 저해물질이 있는데, 이거는요, 팍팍 끓여버리면, 가열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충분히 콩을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뭐예요? 예. 대부분 잠깐 설익히죠. 덜 익은 콩을 먹었을 때 설사를 쫙쫙 해. 왜 그래요? 트립신 저해제가 안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콩을 제대로 익혀 잡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사포닌이 설사 치료제다? 아닙니다. 1번 땡 틀렸어요. 그 다음에 팥에는 비타민 B1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B1의 또 다른 이름 티아민 외워주세요. 티아민, 비타민 B1, 토찐, 개찐이고요. 식품 중에서 비타민 B1이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스페셜한 식품이 있어요. 뭐냐? 돼지고기만큼은 하나 기억해주고 가십시오. 돼지고기에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팥에도 많이 들어있대.
그럼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각기병이 생겨. 근데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팥을 잘 먹어주면 각기병 예방? 이거 맞는 거 같나? 맞는 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맞아 틀려?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가 맞나 틀렸나 생각이 안 나네. 뭐가 틀린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이 정답을 1번으로 해놨는데 1번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자, 맞는 거 골라봅시다. 검은 콩은 금속 이온과 반응하면 색이 옅어집니까? 오히려 진해집니다. 이거 틀린 것 같아.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땅콩은 지질의 함량이 많으나 필수 지방산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지질의 함량도 그러니까 지방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요. 필수 지방산 세 가지 외우랬죠. 뭐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 세 가지가 필수 지방산인데 풍부하게 들어있시오. 그러면 4번도 틀렸어. 4번도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답이 옳은 게 뭐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사포닌이 설사 치료제이다? 나 이거 인정할 수 없음. 그러면 답이 뭡니까? 이거 2번 아닌 것 같은데 답이 2번. 이게 문제가 틀려버렸네. 맞나? 아, 맞네. 옳은 거 찾으면 옳은 건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합니다. 2번. 정답 2번이야.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팥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티아민 각기병 예방되는 것 같아요. 답은 2번으로 봅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오오 하하 이응 이응 빨리 넣어주세요. 2번 맞아요? 고쳐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해놓으면 자, 여기서는 뭐냐, 식물성 독성물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성 독성물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콩 속에는 트립신 저해제. 트립신이 뭐냐? 단백질 소화효소입니다. 이 소화효소의 트립신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콩에 잔뜩 들어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익혀 먹으면 이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트립신 저해제는 콩 속에 많이 들어있고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독성 이름 외웁니다. 아주까리 피마자 리신인 이렇게 외우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식물의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품고 나온 독성입니다. 리신인. 독버섯 중에서는 독 3가지 외우라겠어. 아마니타톡신, 팔린, 무스카린. 3가지 외웁시다. 아마니타톡신, 팔린, 무스카린. 요 3가지 독버섯 독 외우고 갑시다. 그 다음에 4번째, 감자의 싹이나 녹색 부위에 생기는 독, 솔라닌. 얘는 중추신경의 독작용으로 작용하는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뭐더라? 부패한 감자독은 뭐였더라? 자, 부패한 감자독 아는 분 정답 달아봐요. 어떤 분이 공부 잘하셨나 한번 보게. 부패한 감자독 아시는 분? 들어오신 분 10분 중에 한 분도 없이요? 부패한 감자독이 뭐요? 그것도 솔라닌이요? 아닌데. 이거 숙제 안 알려줘.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아신 분들 여기 빨리 답 좀 올려놔봐요. 아무도 없네. 큰일 났다. 이런 것도 모르면 시험 어떻게 봐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부패한 감자 말고 감자싹 녹색 부의 독 솔라닌. 네. 그 다음에 시한배당체 스타일 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사약 성분이 시한배당체예요. 사약. 섹신 아니요. 셉신이야. 셉신. 섹신 아니요. 이거 오타예요. 여사님. 누군가. 앞에 누군지 잘 모르겠네. 이름을. 섹신 아니고 셉신입니다. 셉신. 부패감자독 셉신. 네,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한배당체, 이가 청산가리 스타일의 사약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청매실의 아미그달린 외워주세요. 청매실의 아미그달린은 시험에 겁내 잘 나옵니다. 청매실의 아미그달린. 그 다음에 뭡니까? 수수기장죽순의 듀린. 수수기장죽순의 듀린도 시한배당체 스타일의 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진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동미나리의 CQ톡신, 요거 잘 나와. 동미나리독 CQ톡신. 동미나리독 CQ톡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꽃무릇의 리코린, 요것도 잘 나와. 꽃무릇의 독 리코린. 꽃무릇의 독 리코린. 그 다음에 모카시의 고시풀이 아니라 고시폴. 고시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식물성 독 맞습니다. 지금 생콩 트립신저해제 하나 나왔는데 제가 나머지 것도 여러분 상기시켜 주려고 마무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실 겁니다. 땡큐일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내친 김에 뭐 한다고? 동물성 독도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고독이죠. 자, 보고독 맹독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치사량이 조금만 먹어도 죽습니다.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독 이름 외우셔야 돼요. 테토로도톡신. 테토로도톡신.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냐? 생식기에 많이 들어있어. 알이나 난소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게 간이나 내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독이 없는 부분, 어느 부분을 먹는 거야? 근육이죠. 근육을, 살코기를 사람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는 아무나 요리할 수 있다 없다? 퀴즈. 아니죠. 전문 보고조리사만 조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보고조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사고 나면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죠? 베네루핀. 배를 내밀었다 넣었다. 내밀었다 넣었다 한다고 했죠? 자, 베네루핀 굴, 바지락, 모시조개에 들어있는 동물독입니다. 베네루핀. 그 다음에 섹시톡신. 어떤 책에는 싹시톡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섭조개, 대합조개의 독이 섹시톡신, 삭시톡신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땡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을 만들 때 쓰는 도구 중 어레미. 이거 시험에 나와. 어레미. 어레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 2, 3, 4 읽고 답 빨리 적으세요. 답이 뭔지 빨리 찾으세요. 어레미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이거 고운 가루 내릴 때 씁니까? 2번 도드밋보다 고운 채이다. 3번 팥고물을 내릴 때 사용합니까? 4번 약가용 밀가루를 내릴 때 사용하는 채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예, 어레미는요 고운 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팥고물과 같은 사이즈가 있는 그런 채인데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어레미는요 굵은 채라고 가르쳐 드렸고요. 자, 채구멍이 지름이 몇 이상? 3mm 이상짜리야. 어레미. 얼개미. 지역 사투리 엄청 많더라. 충청도에서는 뭐예요, 선생님들? 어레미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얼레미. 얼개미. 막 이름이 다 틀리더라고요.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네. 자, 그 다음에 도드미, 그 다음에 중거리, 요것들은 중간체예요. 중체. 지름이 2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운체, 가루체는 가는 거. 지름이 0.5, 0.7 아주 작지요. 그래서 어레미 굵은 거, 중거리, 중간체, 그 다음에 고운체 또는 가루체 이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채라는 것은 곡물을 빻아가
곡물을 빻았죠. 분쇄했죠. 그거를 가루를 낼 때 사용하는 고운 가루나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가루를 얻을 때 쓰는 떡 도구가 되겠습니다. 생긴 거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 답은 뭡니까? 얘는 굵은 채죠. 그래서 팥고물처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을 채 내릴 때 쓴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얘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자, 문제 2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떡의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네요. 쌀을 씻고 일어 건지는 용도로 쓰였던 나무 바가지랴. 이 중에서 나무 바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안쪽에 여러 줄에 고립하여 있어 쌀 속의 돌, 이물질을 골라내거나 팥, 녹두 등을 비벼 씻을 때 사용하는 떡 도구가 뭐냐? 1번 맷돌입니까? 2번 조리입니까? 3번 이남박입니까? 4번 돌확이냐? 확돌이라고도 한다겠죠? 이 도락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강순희 선생님을 수업 중에 예로 들으면서 이분이 고추를 여기서 간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예, 김치 만들 때 양념을 갈 때 쓴다고 그게 도락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 설명이 도락 설명입니까? 뭐예요, 답이? 한번 볼까요? 네, 이남박 설명이에요. 지금 이남박이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요. 자, 여기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리를 꼭 해갖고 왔네요. 먼저 도락. 곡물을 문질러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고 돌과 돌끼리 문질러 주며 그 사이에 곡식들을 으깨듯 사용하고 보통 김치 만들 때 사용하는데 자, 내용물들을 빻아서 가루를 낼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제일 위에 있는 사진 요게 돌확이에요. 왼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돌확입니다. 그럼 뭐야? 이 안에 요 조그만 도구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문질러 줘요. 예, 그게 돌학의 어떤 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맷돌이 가운데, 요 왼쪽에 가운데, 맷돌은 다들 아시죠? 중앙 구멍에 불린 콩 등 곡식을 넣고 손을 잡고 돌리는 어처구니. 이게 손잡이가 어처구니야,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대요. 우리 어처구니 없어. 이럴 때 어처구니. 이 어처구니를 이용하여 콩, 팥, 녹두 등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들 때. 그래서 뭐야?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 때 맷돌 쓰지요. 요 맷돌. 그 다음에 이남박. 지금 도락이랑 맷독이랑 이남박이 다 비슷해. 비슷비슷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박은 왼쪽에 제일 밑에 거야. 자, 특히 이남박은 여기 골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골 파인 거. 이거 좀 골 파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골 파인 거. 이거 골 파인 거 보이십니까? 왼쪽 밑에 이거 골 파여 있죠? 쌀을 씻고 일어 건지는 용으로 쓰였던 나무 바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했네요. 여러 줄에 고립하여 있어서 쌀 속에 돌 이물질을 골라내거나 팥, 녹두 등을 비벼 씻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요? 이남박 설명한 거예요. 예,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조리 같은 거. 복조리 생각하시랬죠? 복조리. 돌 이를 때, 쌀에서 돌 이를 때 쓰죠? 예, 나머지도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하셨으면 땡큐. 도움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 자포니카, 자바니카, 인디카 요거 세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죠. 쌀의 종류인 자포니카형, 자바니카형, 인디카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시래요. 자, 자포니카형은 1번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잎종, 길이가 짧은 종류고 쌀의 종류 중에 하나고 자바니카형이 단잎종이고 한국, 일본, 중국 이거 맞아 틀려요. 자포니카요. 이게 자바니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게 한국 스타일이요? 자포요, 자바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2번. 제일 끈기가 적고 장립종 길어버려. 종자가 길어버려요. 쌀이 길다 이거예요. 길고 가늘어. 가늘고 길게 생긴 게 뭐야? 그리고 끈기가 제일 없고 밥을 찌면 호로로로록 날아갈 것 같은 거. 그게 인디카형입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 떡으로 주로 사용되는 쌀의 종류는 자 그럼 뭐요? 1번이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단 얘기요. 한국 여기 있잖아. 한국 맞죠? 자 자포니까 요게 맞나 틀리나 잘 기억하세요. 4번. 자바니카형. 자바니카형은 자포니카형과 인디카형의 중간이고요. 중간 형태고요. 뭐보다는 자포니카보다는 끈기가 적고 인디카형보다는 끈기가 있어요. 중간 타입이고요. 주로 필리핀, 중국, 북부, 서부 쪽에 재배하는 쌀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4번은 확실히 맞고요.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자, 한번 다 확인해 볼까요? 맞아요. 1번은 자바니카형이 아니라 자포니카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포니카형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재배되는 종자 사이즈가 짧은 놈이고요. 얘네들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밥을 해놓으면 끈기가 있고 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쌀 등은요. 끈기, 찰기가 있어서 밥을 지어놓으면 아주 찰지고 맛나죠. 그게 자포니카형. 두 번째, 자바니카형은 뭐냐? 자포니카와 인디카형의 중간 형태고요. 주로 중립종이라고 합니다. 단립과 장립의 중간이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자바섬 등이 여기서 주로 재배됩니다. 그 다음에 인디카형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재배되는 장립종이고요. 아밀로펙틴은 거의 없고요. 아밀로스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맵쌀 스타일이기 때문에 끈기가 적고 부슬부슬하고 호로록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만큼 끈기, 찰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식으면 탄력이 있고 단단한 특징이 있고요. 사이즈도 엄청 커 보입니다. 이게 인디카형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이 한 문제가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하고 기본 문제로 꼭 맞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문제 25번. 탄수화물 전분의 호와 노화는 떡의 호와 노화와 아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떡의 호와 노화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떡 자체가 탄수화물 전분이고요. 걔네들이 호화되고 노화되는 거. 특히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그러면 떡이 금방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떡을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 떡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꼭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반대 문제네. 떡의 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이라네. 문제 다 야리꾸리하게 나왔네요. 자, 그럼 호화는 떡이 익는 거죠. 떡이 익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뭐예요? 4개 중에 엉투당투 아는 거 고르시면 돼요. 먼저 떡에 설탕 넣는다. 이거 문제가 오탄 것 같아. 아우 죄송합니다.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이거 노화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먼저 떡에 설탕을 넣어주면 촉촉함이 오래가요. 그래서 떡이나 빵에 설탕을 넣어주면 단맛을 올려주는 특성도 있고 캐러멜로 갈색을 내주는 효과도 있지만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번 노화 지연 방법 맞아. 2번 60도 이상에서 보관한다. 맞아요. 밥도 보온 온도가 60도 이상이에요. 보통 65도 이상이에요. 거기다 보관해주면 어떻게 돼요? 밥이든 떡이든 딱딱해지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지죠. 세 번째, 떡의 보습성 유지? 이건 좀 야리꾸리한데 일단 넘어가고요. 네 번째, 0도에서 5도. 냉장에서 보관한다. 자, 실온보다 더 나쁜 게 냉장이랬어요. 이건 뭐야? 호화가 빨리 되는 방법이야. 죄송합니다. 노화를 빨리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방법이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러면 문제를 고치세요. 노화라고 고치면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왕창 틀려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오타였어요. 호화가 아니라 노화로 고치시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문제 풀어보는 김에 두 번째, 세 번째 관련 문제입니다. 30초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자, 떡의 호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떡의 호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 빨리 떡을 익히는 방법 틀린 거 고르래. 두 번째는 떡의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요인. 노화 지연 방법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윗문제. 떡의 호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자, 전분 입자 사이즈가 작으면 빨리 호화돼. 전분 입자 사이즈가 입자가 크면은요 천천히 호화돼. 그거 설명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호화돼. 밥이든 떡이든 빨리 된다 이 소리죠. 세 번째, 가열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가 빨리 돼. 맞죠? 그 다음에 전분 형탁액의 pH가 산성일수록 호화가 빠르다? 아니에요. 알칼리성일수록 호화가 빨리 돼요. 그럼 틀린 건 뭡니까? 네, 4번이 틀렸네요. pH가 알칼리성일수록 호화가 빨리 되고요. 전분 입자가 클수록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는 빨리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답 4번 맞네요. 네, 그 다음에 떡의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요인으로 틀린 거. 첫 번째, 전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노화 촉진 빨리 노화되죠. 입자가 크면 천천히 호화되는 대신에 노화도 천천히 돼. 근데 전분 입자가 작으면 빨리 호화되고 빨리 노화돼. 2번, 전분의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이면 빨리 노화되고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30% 밑으로 해주던가 60% 이상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빨리 안 일어나죠. 그럼 30, 60% 사이는 노화 촉진 맞아요. 3번,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냉동 온도 빨리 낮은 온도로 빨리 급속 냉동 시켜주면 노화 돼, 안 돼? 안 되죠. 끝으로 아밀로스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노화 빨리 되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노화는 천천히 일어나죠. 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는 뭡니까? 네,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빨리 노화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빨리 급속으로 얼리는 것들은 오히려 노화를 막아줘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호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아까랑 거의 비슷한 문제죠. 네,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틀린 거. 머릿속에 내용물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러면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갈게요. 그리고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곧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 도찐, 개찐이 돼버려요. 같은 의미예요. 말만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인자는 똑같습니다. 먼저 전분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입자가 작은 놈들은 쌀이나 옥수수예요. 입자가 큰 놈들은 누구예요? 타피오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큰 아이들이에요. 근데 입자가 작은 애들은 노화되기 쉬워. 그런데 입자가 큰 애들은 노화되기 어려워. 그리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화 속도는 느리다. 그러면 이게 뭐야? 노화도 천천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분의 종류가 어떤 거이냐에 따라서도 호화, 노화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줍니다. 내용적인 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두 번째, 수분 함량을 보시면 수분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호화는 잘 일어나요. 그런데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요 사이에 딱 들어가면 전분의 노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럼 노화 빨리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처럼 30% 이하로 해주던 거나 60%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 맞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보온밥솥은 뭐냐? 60도, 65, 70 이렇게 높게 해놨어요. 그러면 노화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래서 막 지금 뭐 밥을 오래 두고 먹을 필요는 없지만 밥을 해서 놔두면요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물론 딱딱해지긴 합니다만 딱딱해지는 속도가 엄청 천천히 일어나죠. 그게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도 전후일 때 호화가 잘 일어나고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가 되는 시간은 점점점 단축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호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도 호화, 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pH는 아예 머리에다 입력을 해두세요. 산성일 때는 노화 촉진, 노화가 잘 일어나고 알카리성일 때는 호화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알카리성에서 팽윤 호화가 촉진되고 산성에서는 노화가 촉진된다. pH에 따라서도 영향 간다 안 간다? 간다. pH랑 염률은 같은 맥락이에요. 알카리성이면 알카리염이고요. 산성이면 산성염이 돼버려요. 그럼 대표적으로 황산염은 산성이야. 황산염은 산성이고 호화 억제, 노화 촉진이고요. 알카리성일 때는 오히려 호화가 잘 된댔죠? 알카리성. 대표적인 알카리성 염에는 뭐가 있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NaOH, KOH 이런 것들이 알카리성, 알카리염인데 이런 애들은 호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 염료는 같은 맥락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산성은 노화 촉진, 알카리성은 호화 촉진 이렇게 머리다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것도 지금 정리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좀 이따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